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바쁘기는 했지만 좀 든든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10월의 첫째 주가 훅 지나갔죠. 2주차에는 신성ST와 SLS 바이오, 청약이 잡혀 있고요. IMT와 HMC IBJ 6호 스펙의 상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신성ST의 수요 예측 결과는 금요일에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은 SLS 바이오, 기업 내용부터 수요 예측 결과까지 좀 한 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SLS 바이오의 주요 사업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의약품 품질 관리, 그리고 신약 개발 지원, 마지막 체외 진단 기기. 의약품 품질 관리는 고객사가 생산한 의약품의 품질 관리 업무를 말 그대로 대행해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의약품은 생산된 뒤에요.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품질 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계속해서 검증을 거쳐야 되는데요. 이때 실험실이나 기술이 부족하거나 비용을 절감하려는 회사들은 외부에다가 위탁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를 수탁받아서 대신 처리해 주는 것이 바로 SLS 바이오의 주요 업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약 개발 지원 사업은요. 회사가 지금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임상시험 수탁 서비스 CRO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제약사가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신약을 개발할 때 임상시험을 위탁받아서 대신 수행하고 객관적인 시험 결과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의미해요. 마지막으로 체외 진단기기, 코로나나 알러지, 소임신 진단키트 등등 다양한 질병에 대한 진단키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요. 매출 비중이 의약품 품질 관리가 80%를 넘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이 회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신약 개발 지원이 11.8% 정도를 차지합니다. 자, 사업 분야별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요. 먼저 의약품 품질 관리. 회사는 의약품, 의약 외품, 동물의약품 다 포괄하는 국내 유일의 종합 품질 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대요. 특히나 현재까지 300개 이상의 시험 항목, 품목에 대해서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으면서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레코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글로벌 빅파마를 비롯해서 주요 바이오 기업들을 고객사로 다수 확보하고 있고요. 경쟁사 대비 월등히 높은 레퍼런스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회사 측이 어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약품 품질 관리 분야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확인을 해보니까요. 46%를 차지하는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 다음으로 SLS 바이오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21% 정도.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나름 자리를 잘 잡고 있는 회사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분야는 시장 규모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성장성에는 약간 한계가 있다라는 평가가 좀 나왔거든요. 이에 대해서 회사 측은 현재까지는 케미컬 의약품 위주로 품질 관리를 대행을 해왔다면 최근에는 항체 치료제 같은 고가의 첨단 바이오 의약품, 품질 관리 서비스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 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신사업으로 신약 개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고객사가 개발 중인 신약의 인허가 전략 수립부터 약효, 안정성 평가, 전임상 등등 토탈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아무래도 신약 후보물질 발굴 관련한 시장의 규모가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의약품 품질 관리 사업으로 구축해놨던 고객사의 네트워크를 좀 이쪽으로 활용해 보겠다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임상시험의 수탁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최근에 상장을 했었잖아요. DTNCRO나 바이오인프라 이런 회사들. 그때 투자 설명서에서 파악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이미 이 CRO, 임상시험 수탁 분야에도 경쟁사가 많이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후발주자인 SLS 바이오가 과연 잘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외 진단기기 NTMD라는 자체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인체와 동물용 체외 진단기기를 개발한다고 하는데요. 이 기술의 경쟁력은 한 번의 검사로 다종의 바이러스 유무가 확인이 가능하고 검체의 농도와 상관없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저도 자세히 세부적으로는 모르겠고요.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소임신 진단 키트, 알러지 신속 진단 키트, 독감과 코로나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콤보 키트 이런 걸 개발했다고 하는데 다 올해 2023년에 개발이 완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현재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을 중심으로 해외 유통망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강아지 알러지 키트, 결핵이나 댕기열 키트 등등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24년 하반기나 25년이나 되어서야 개발이 완성이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이 또 시장에서 자리 잡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실적을 보면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꽤 높기는 한데요. 품질관리 대행이나 CRO, 임상시험 수탁 기업들은 실적이 꽤 나오는 편이라 이게 막 이 회사의 엄청난 장점이라고까지는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서 봤을 때 투자의 관점에서 이 종목을 들여다본다면 신약 개발 지원이나 체외 진단기기 쪽은 아직은 불확실성이 조금 크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현재 회사의 캐시카우인 의약품 품질 관리 사업 쪽은 항체 치료제나 백신같이 첨단 특수의약품까지 영역을 확장 중이라고는 하지만 이 분야 자체가 약간은 성장의 한계가 느껴진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공모주 투자의 관점에서 단기 수익 실현 관점에서 가격의 메리트나 수익 가능성, 유통 구조 이런 것을 따져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수요 예측 결과 바로 보도록 할게요. 경쟁률은 235.14 대 1, 허수성 청약 방지 제도를 감안하더라도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합니다. 640개의 기관이 참여했고요. 그러면 최근에 진행됐던 종목들 대비해서 확실히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기는 하죠. 참여 건수도 그렇고 경쟁률도 그렇고요. 경쟁률로만 보면 두산 로보틱스와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두 종목의 공모 규모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SLS 바이오는 54억 원, 두산 로보틱스는 4,212억 원. 그러니까 참여 금액도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더 많았어요. 저 보시면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금액과 평균 참여 금액을 다른 종목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확실하게 SLS 바이오는 공모 규모에 비해서도 참여도가 좀 낮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청 가격 분포표를 보면 공모가 밴드로는 8,200원에서 9,400원을 제시했는데요. 하단 미만의 분포가 가장 많았습니다. 건수 기준 55.47%, 수량 기준으로 54.43%, 과반수를 넘겼죠. 그래서 공모가는 하단보다 14.6%, 15% 정도 할인된 7,0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자,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건수 기준 6.88%, 수량 기준 16.64%를 기록했거든요. 건수 기준으로는 낮은데 수량 기준이 높다는 건 소수 몇몇의 기관들이 확약을 많이 신청했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요, 최종적으로 확약을 높이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기관 자체가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확인은 해야겠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수요 예측 결과는 안 좋습니다. 하지만 공모가 밴드가 할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단보다 추가 할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가격 메리트가 생겼는지는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럼 공모 개요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공모가가 7,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규모는 약 54억 원, 시가총액은 약 537억 원의 규모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사이즈는 초소형인 거죠. 청약은 10일부터 11일까지고요. 환불까지는 이틀이 소요되고요. 상장은 10월 20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증권의 단독 주관이고요.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을 보면 코넥스 이전 상장 치고도 상장일에 유통 물량이 조금 많은 편이기는 해요. 61.25%나 됩니다. 그나마 사이즈가 작아서 금액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약 329억 원, 부담이 없는 수준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기존 주주의 비율이 51.22%나 되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을 체크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뒤에서 추가적으로 얘기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조건들은 정리해 봤을 때 수요 예측 결과는 안 좋고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도 엄청 많은데 그나마 사이즈가 굉장히 작다는 거, 그거 하나 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우선은 공모가 하단 대비해서 추가 할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그동안 하단 미만에 확정이 됐던 공모주들의 성과를 우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아보지는 못했고요. 최근 순서대로 해서 오픈롤부터 DTN CRO까지 기재를 했고요. 보시면 상장일의 고가 기준 전부 다 수익 구간이 나오긴 했거든요. 특히나 프로테움텍도 마찬가지로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이었는데 유통시총이나 시가총액의 사이즈가 SLS 바이오랑 비슷했고 또 공모가 하단 대비해서 17% 할인이 됐으면 할인율도 조금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물론 이 밖에 다른 내용들도 영향을 줬겠지만 조건면에서 가장 비슷했던 이 친구가 상장일의 고가 기준 63%까지 올랐었기 때문에 SLS 바이오도 수익 가능성을 무시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유사 기업과 밸류에이션 비교를 해볼 텐데요. 회사 측에서 제시한 바이오 인프라, 한독, 바이넥스에다가 저는 최근에 상장했던 CRO 기업인 DTN CRO도 우선 첨부를 했습니다. SLS 바이오의 공모가 기준의 PER은 19.18배 정도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한독, 바이넥스와 비교를 했을 때는 매력은 별로 없는 수준이고요. 바이오 인프라의 34배, DTN CRO의 85배에 비해서는 훨씬 낮긴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봤던 신성 ST도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만 가격 메리트가 딱 부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SLS 바이오도 바이오 인프라나 DTN CRO처럼 최근에 상장한 CRO 기업들과 비교를 한다면 가격 메리트는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단순히 이렇게 따져볼 게 아니라 코넥스 이전 상장은 몇 가지 좀 중점적으로 체크해 볼 포인트들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첫째, 공모가와 현재 코넥스 시장 가격의 괴리율,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그리고 공모가 기준으로 봤을 때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 마지막 기준가 마법. 상장일에는 기준가가 계산되는 공식이 따로 있기 때문에 혹시나 기준가가 공모가보다 높게 시작할 가능성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합니다. 우선은 괴리율, 지금까지 코넥스 종목들을 보면요. 당연히 괴리율이 높을수록 상장일에 좋은 성과로 이어졌어요. 대표적으로 CQ센, 이노진, 레몽레인 이런 종목들. 근데 최근에 조금 다른 흐름이 나타나긴 하거든요. 프로테움텍과 빅텐츠를 보시면 괴리율이 그다지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장일에 괴리율을 넘어서는 상승세가 나타나줬어요. 사실 코넥스에서 형성된 가격대를 상장일에 넘어서는 게 쉽진 않은데 요즘에 조금 다른 흐름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요.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에도 상장일의 가격 제한폭이 400% 확대된 영향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빅텐츠가 막 상장일의 고가 기준 99%까지 올라줄 만한 조건이었냐를 생각을 해보면 그 정도까진 아니라고 봤거든요. 괴리율도 그렇고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도 굉장히 컸고요. 근데 가벼우니까 우선은 수급이 붙고 보더라고요. 그렇다면 SLS 바이오도 우선은 가볍기 때문에 어쩌면 마찬가지로 수급이 좀 붙어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0월 6일 종가 기준 SLS 바이오의 괴리율은 19% 정도가 됩니다. 아직은 조금 낮기는 해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조금 더 올라준다면 조금 더 또 매력적인 조건이 될 수는 있겠죠. 넘어가서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기존 주주는 뭉뚱그려서 그냥 기타 기존 주주라고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추정을 해봤을 때는 코넥스에서 거래한 기존 주주 플러스 재무적 투자자인 동양 인베스트먼트, 유안타 인베스트먼트가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코넥스에서 거래한 기존 주주들의 매도 가능성은 차트상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월봉 차트고요. 제가 노란색으로 음영을 칠해둔 부분,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7,000원 밑에서 매수한 매수자들이 있기는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주가 굉장히 쭉 가파르게 오른 거 보이시죠? 저렇게 오른 부분에서 이미 많이 차익 실현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손바뀜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는 사실 7,000원 아래에서의 거래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주주들의 단가는 대부분 공모가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공모가 부근에서 바로 던져버릴 기존 주주가 많지 않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동양 인베스트먼트, 유안타 인베스트먼트는 전환사채에 투자하면서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1,000원이라고 하니까요. 이들은 엑시트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7배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니까요. 요게 조금 리스크 요인이 분명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넥스 기준가 마법이 가능할런지 한번 살펴보시죠. 기준가는요, 아래 보시는 식에 따라서 계산이 될 텐데 예외적으로 그냥 공모가가 기준가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SLS바이오는 1번과 2번에는 해당하지 않고요. 3번, 코넥스 시장 가격이 공모가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에 해당할지는 체크를 해봐야 알겠죠. 자, 코넥스 시장 가격은 코넥스 최종 30거래일의 종가 평균과 최종 거래 형성일의 종가 중에 낮은 가격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SLS바이오는요, 10월 19일을 포함한 30거래일의 평균과 10월 19일 종가 중에 낮은 가격에 결정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11일에 청약을 마쳐야 되니까 그 이후의 주가까지는 고려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우선 10월 6일까지의 평균을 계산을 해보니까 9,246원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공모가 대비해서 이미 30% 이상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근데 현재 코넥스의 주가는 8,360원이고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가격이 8,000원대 요 정도에서 유지가 된다고 하면 10월 19일의 종가가 코넥스 시장 가격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평균보다는 19일의 종가가 더 낮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렇게 결정되는 코넥스 시장 가격이 7,000원보다 높고 9,100원보다 낮다면 기준가 마법은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넥스 시장 가격이 8,360원이 된다면 이 시기에 대입했을 때요, 기준가는 8,220원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즉, 상장일에 출발하는 가격이 공모가인 7,000원보다 높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일의 가격 제한폭은 8,220원의 60%에서 400%가 된다는 거죠. 공모가의 60%에서 400%가 아니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런 걸 기준가 마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8,360원에서 크게 오르거나 크게 무너지지 않고 그냥 버텨준다고 하면 기준가 마법은 생각보다 꽤 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자, 정리. 괴리율은 현재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만 최근에는 상장일에 괴리율을 넘어선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서 SLS바이오도 그런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은 재무적 투자자는 봤을 때 매우 높고요. 다행히도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한 주주들의 공모가 부근 매도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7,000원보다 높은 가격에 샀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준가 마법은 현재 주가 정도로 계속 버텨준다면 마법 효과가 좀 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10월 19일의 종가가 7,000원보다 높고 9,100원보다 낮다면 기준가 마법은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제 진짜 최종 정리. 긍정 요인과 위험 요인으로 나눠서 볼 건데요. 최근에 신규 상장주의 좀 좋은 분위기 플러스 초소형 사이즈라는 것과 하단 대비해서 할인된 공모주들은 수익 구간을 줬었다는 거. 오버행 이슈가 존재하긴 하지만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한 주주들은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의 매수자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부분, 그리고 기준가 마법 존재 가능성, 10월 20일 단독 상장, 이런 것들은 다 긍정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리스크 요인은 부진한 수요 예측 결과, 그리고 코넥스 이전 상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어쨌든 오버행 리스크, 유통 물량이 61%나 되고 기존 주주의 비율이 51%로 매우 높다는 거, 그리고 바이오에 대한 아직은 조금 부정적인 분위기, 이런 게 리스크 요인이기는 한 거죠. 네, 저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봤고요. 할만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약간의 비례까지는 좀 참여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증권의 균등 물량이 96,250주고요. 일반 등급의 청약 한도가 9,000주로 낮습니다. 증거금으로 계산을 하면 3,150만원. 그래서 경쟁률 좀 고려해서요. 그냥 받고 싶은 만큼만 받아보려고 해요. 남는 금액은 신성 ST에다가 자금을 다 몰아서 청약을 할 예정입니다. 최소 청약 수량이 100주라는 거 꼭 확인을 하셔야겠네요. 100주나 되고요. 증거금은 35만원이 필요합니다. 내용이 또 꽤 길어졌네요. 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IMT의 상장의 체크포인트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남은 연휴 푹 잘 쉬세요.